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고 깊은 곳이라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바위에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운 소리를 내며 마을의 아침을 깨우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치장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워낙 산세가 험하여 외부 사람들은 감히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신비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뒤뜰을 감싸고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작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으나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은은한 묵향이 흘러나와 집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며 초야에 묻혀 사는 강선비와 그의 아내 정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바르며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정씨 부인 또한 덕이 높고 마음씨가 고와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며 살아가니 두 부부는 마을의 어른이자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도 남모를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 봄꽃이 피고 지기를 여러 해 마당의 감나무가 굵어지고 대나무 숲이 더욱 울창해질수록 부부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정씨 부인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강선비는 책을 읽다가도 문득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처럼 훌륭한 분들에게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지만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언젠가는 산신령님이 감동하여 귀한 생명을 점지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 우물에서 가장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비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녹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가득하고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정씨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욱한 안개가 걷히더니 눈부신 광채가 서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산은 평소 보던 뒷산과는 다르게 신비롭고 위험 있는 기운이 가득했고 곳곳에 피어난 기이한 꽃들이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홀린 듯 산을 오르던 부인의 눈앞에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고 그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뒤에서 집채만한 백호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는 털이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러 마치 은하수를 두른 듯했고 눈동자는 샛노란 호박 보석처럼 빛나며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덩치는 산을 덮을 만큼 거대했으나 그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 없이 가벼웠고 우아했습니다. 부인은 그 압도적인 자태에 놀라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시무시한 백호가 부인을 향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을 만난 듯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부인의 앞에 얌전히 앉아 깊은 눈으로 부인을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러운 몸짓으로 부인의 품 안으로 쑥 들어와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정씨 부인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달빛은 교교하게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방금 꾼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백호의 따스한 체온과 그 웅장한 기백이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깨워 이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강선비는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강선비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예사 꿈이 아니요. 백호는 산신령을 호위하는 영물 중의 영물이라 하였소. 필시 우리 집안의 나라를 떠받칠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임이 틀림없소. 강선비의 말대로 그 꿈은 태몽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 부인에게 태기가 비쳤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부부는 행여나 태아에게 해가 될까 하여 몸가짐을 조심하고 좋은 생각만 하며 10달을 기다렸습니다. 강선비는 틈만 나면 부인의 배에 대고 좋은 글귀를 읽어주었고 정씨 부인은 고운 비단의 호랑이 그림을 수놓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다시 첫눈이 내릴 무렵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파가 급히 집으로 들어오고 강선비는 마당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어 대나무 숲이 요란하게 울부짖었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휘몰아쳐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힘이 넘치는지 마치 산속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여 집안의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산파는 땀을 닦으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방 밖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경사 났습니다. 선비님, 고추입니다. 아주 튼실하고 잘생긴 아드님입니다. 강선비는 기쁨에 겨워 버선발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핏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골격이 장대하고 눈빛이 샛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어깨 죽지에는 희미하게 호랑이, 발톱 자국 같은 붉은 점이 있어 강선비는 이 아이가 태몽 속의 백호가 환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선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기상이 너무나 비범하고 태어날 때의 징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난세가 아닌 평화로운 시절에 너무 강한 기운을 타고난 인물은 오히려 주변의 시기를 사거나 화를 입기 쉽다는 것을
책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강선비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말을 명심하시오. 오늘부터 이 아이의 태몽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하오. 백호가 품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두려워하거나 시기할 것이오. 아이가 제 발로 설 때까지 우리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키워야 하오. 정씨 부인 또한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범이라고 지었습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순우리 말이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의 평범한 이름인 척했습니다. 갓 태어난 범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젖을 먹는 힘이 남달라 젖동량을 다녀야 할 정도였고 누워있을 때도 팔다리를 힘차게 휘저어 강보가 풀어 헤쳐지기 일쑤였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범이는 이미 기어다니며 방안을 휘젓고 다녔고 돌이 지나지 않아 제 발로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이의 성장 속도에 놀라워하며 강선빈의 아들은 역시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라 다르다며 칭찬했지만 강선비 부부는 그럴 때마다 그저 잘 먹여서 살이 찐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범이가 3살이 되던 해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놀던 범이가 자기 몸집만한 큰 맷돌을 굴리며 놀고 있는 것을 정씨 부인이 목격한 것입니다. 어른도 들기 힘든 무거운 맷돌을 마치 공기놀이 하듯 가볍게 다루는 어린 아들을 보며 부인은 기특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부인은 급히 달려가 범이를 말리며 맷돌을 치우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이는 해맑게 웃으며 어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강선비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강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고양이처럼 키울 수 없는 법. 허나 지금은 발톱을 숨겨야만 산다. 강선비는 다음 날부터 범이를 엄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힘자랑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특별한 재주를 보이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글을 읽히고 붓을 잡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범이는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사랑방에 앉아 천자문을 외워야 했고 무거운 돌을 드는 대신 먹을 가는 일로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린 범이는 밖으로 나가 마음껏 달리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지만 아버지의 엄한 눈빛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묵묵히 따랐습니다. 범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야생의 불꽃이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도련님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마을에는 범이가 그저 책만 읽는 새님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범이를 끼워주지 않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강범이, 너는 힘이 없어서 책만 읽는 거냐? 나와서 씨름이나 한판 하자.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소리치면 범이는 울타리 너머로 그들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나가서 으르렁거리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옛 이야기 속에 참을성 많은 영웅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이의 손등에는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다가 이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런 범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이것이 범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범위는 어느덧 15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범위의 덩치는 웬만한 어른보다 더 커졌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장군의 기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헐렁한 도포 자락으로 몸을 가리고 다녔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힘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범위를 칭찬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눈빛이 너무 무서워. 마치 산속의 짐승을 보는 것 같아.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실수로 부딪혔는데 내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마을 우물가와 사랑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선비는 범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강선비가 평생을 아껴온 낡은 검은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범위에게 정좌하게 한 뒤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범아, 너는 네 이름의 뜻을 아느냐? 범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저 흔한 이름이라 여겼습니다. 강선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범처럼 용맹하되 함부로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내 안에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힘이 숨겨져 있다. 그 힘은 너를 지키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너와 우리 가족, 나아가 마을 전체를 태워버릴 불씨가 될 수도 있느니라. 범인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꿈틀 때는 알 수 없는 힘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한 손으로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싶은 욕망이 들끓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아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힘은 오로지 지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범위의 대답은 굵고 낮았으며 그 목소리에는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다가올 운명의 파도를 예감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갯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태어나던 날처럼 밝은 달이 떠 있었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범이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범이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크고 투박한 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이 손으로 붓을 잡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칼을 잡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뒷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흥! 그 소리는 범이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에 범이는 산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범이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 산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등불은 모두 꺼지고 사위는 고요했습니다. 강선비 부부도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당으로 내려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에 처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팔을 뻗어보고 다리를 차올려 보았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새 가물렸습니다.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힘은 바위를 깰 듯 강력했습니다. 달빛 아래 춤을 추듯 움직이는 범위의 그림자는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가 논이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운이 아주 잠깐 달빛 아래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비밀스러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마을의 건너편 기와집에 사는 욕심 많은 최 참봉이 밤마시를 나왔다가 우연히 담장 너머로 범이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참봉은 평소 강선비의 명망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인물로 자신의 아들보다 뛰어난 범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범이의 무시무시한 무예 실력을 본 최 참봉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저놈 보게. 새님인 줄 알았더니 괴물을 키우고 있었구나. 저놈을 그냥 두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겠어. 최 참봉은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져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범인은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범이를 밀어주었고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지붕 위로 흐르는 구름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머금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귀한 아들. 백호의 기운을 타고난 범이 이제 그를 둘러싼 비밀의 막이 조금씩 걷히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사랑방에서 글을 읽고 범인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범이의 모습을 본 최 참봉이 신복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자 마치 소곤거리는 듯한 소리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곧 닥쳐올 거센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강선비는 문득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까치가 요란하게 울어대는 것이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인지 아니면 불청객이 들이닥칠 징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묵직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당에 서 있는 범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듬직한 등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강선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호랑이의 아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가족의 애틋한 노력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범인은 이제 어엿한 18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에 통통하던 젖살은 모두 빠지고 그 자리에는 탄탄한 근육과 굵은 뼈대가 자리 잡아 마치 산속의 거목과 같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범이의 키는 마을의 장정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으며 어깨는 떡 벌어져서 뒷모습만 보아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버지 강선비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언제나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줄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짐짓 힘겨운 척 연기를 하였고, 걸음을 걸을 때도 땅이 울리지 않도록 살금살금 걷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온다는 말처럼 범위에 숨겨진 기운은 알게 모르게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범인은 남들이 끙끙거리며 드는 물건을 가볍게 옮겨주곤 했는데, 아무리 힘든 척을 해도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을 예리한 사람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범이의 눈빛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소처럼 선한 눈망울을 하고 있다가도 무언가 집중하거나 결심을 할 때면 눈동자 깊은 곳에서 황금빛 광채가 번뜩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은 이유 없는 오싹함을 느끼며 뒷걸음질 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범이를 힘센 순둥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범접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마을의 추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는 농부들의 바쁜 손놀림이 이어졌고, 여기저기서 벼 타작하는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선빈의 논에서도 범이가 일꾼들과 함께 감단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수확량 덕분에 소달구지의 3단을 산더미처럼 쌓게 되었습니다. 늙은 황소가 끙끙거리며 수레를 끌기 시작했지만,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질퍽해진 논두렁길에서 바퀴가 그만 진흙 구덩이에 깊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황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간힘을 썼지만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잿단이 쏟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농부들이 달려들어 밀어보았지만 진흙에 박힌 바퀴는 야속하게도 요지 부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범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수레 뒤쪽으로 다가간 범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수레의 축을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을 속으로 삼키며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정 5명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그 무거운 수레가 범이의 손길 한 번에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으차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범이는 수레를 번쩍 들어 진흙 구덩이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범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범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소가 힘을 보태주어 겨우 빠졌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소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고, 오로지 범이의 힘만으로 수레가 공중에 떴다가 내려앉은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잠시 흘렀던 정적은 곧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네 보았나? 저게 사람의 힘인가?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저건 불가능해. 마치 도깨비가 곡하는 노릇이구먼.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힘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최참봉이 있었습니다. 그는 논두렁 위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범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지만 마음은 좁쌀보다 좁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매일 술 타령만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듯하고 능력 있는 범이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범이가 수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본 순간 최참봉의 얼굴은 질투와 위기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저런 놈을 마을에 두었다가는 내 아들의 앞길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기운까지 다 빨아먹히겠다. 최참봉은 주먹을 꽉 쥐며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참봉은 사랑방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상을 차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참봉은 은근슬쩍 범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들, 오늘 낮에 강선빈의 아들이 한 짓을 보았는가? 그게 어디 사람 힘으로 될 법한 일인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자 최참봉은 목소리를 낮추며 불길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내 들으니 강선비 부인이 10년 만에 애를 낳을 때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네. 혹시 그 아이가 산신의 노여움을 산 요물은 아닐까? 눈빛을 보게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눈이 아닌가 말일세. 최참봉의 말은 마치 독버섯의 포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최참봉의 이간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뒤 장터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범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강선빈의 집터가 원래 호랑이 굴이었다지. 뭔가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난 놈이라 성정이 포악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네. 지금은 얌전한 척하지만 피맛을 보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근거 없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범이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우리 집 닭이 없어진 것도 범이가 지나간 뒤였어. 밤에 산 쪽을 보고 중얼거리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더군. 전혀 상관없는 일들까지 모두 범이의 탓으로 돌려지기 시작했고 소문은 점점 살이 붙어 괴담이 되어갔습니다. 강선비의 집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안부를 묻고 떡을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집 앞을 지날 때도 고개를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우물가에 나간 정씨 부인에게도 아낙네들은 쌀쌀맞게 대하거나 뒤에서 쑥떡공론을 벌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옆집 할머니에게서 겨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인,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범이 도련님이 호랑이 귀신이 씌었다느니 마을에 재앙을 가져올 거라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 말이오. 최참봉 댁 사랑방에서 나온 말이라던데. 이야기를 들은 정씨 부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강선비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범이를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범아, 네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때로 진실보다 두려움을 먼저 보는 법이다. 당분간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글만 읽거라. 범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범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선비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이 죄가 아니라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야속한 것이다. 허나 참아야 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범위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의 닭이나 개가 병들어 죽거나 농작물이 시들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강선빈의 집 쪽을 흘겨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범인을 보면 호랑이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돌멩이에 맞아 멍이 든 팔을 문지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 괴물 취급을 받을 것임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야 했습니다. 범이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의 응어리가 점점 커져만 갔고 밤마다 뒷산의 호랑이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허름한 승복을 입고 삿갓을 눌러쓴 한 노스님이 강선빈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백호가 웅크리고 앉아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로다. 허나 그 발톱에 피가 맺히기 전에 다스려야 할 터인데. 노스님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으며 세월의 풍파를 넘어선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강선비가 노스님을 발견하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스님, 누추한 곳이지만 시주라도 하고 가시지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강선비의 초대에 응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노스님은 강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대뜸 물었습니다. 댁의 아드님에게서 산군, 산준의 냄새가 나는구려. 태몽이 범상치 않았지요. 강선비는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8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처음 보는 스님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강선비는 주저하다가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태몽 이야기부터 최근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까지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모두 쏟아내었습니다. 노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호랑이는 본래 산의 주인이고 영물입니다. 허나 사람들과 섞여 살기에는 그 기운이 너무 강하고 뜨겁지요. 지금 아드님은 자신의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화가 되어 터질 수 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고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는 법. 곧 마을에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드님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엎드려 기다리라고 이르십시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훗날의 칭송을 위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견뎌야 합니다. 노스님의 말씀은 강선비에게 큰 위로이자 경고가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노스님에게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노스님은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작은 호랑이 조각상이었습니다. 아드님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이것을 쥐고 마음을 다스리라 하십시오. 이 조각상이 아드님의 넘치는 기운을 조금이나마 잡아줄 것입니다. 노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강선비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지만 스님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선비는 범이에게 노스님이 주고 간 호랑이 조각상을 건네주었습니다. 범이는 조각상을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답답함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범아,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때를 기다리라 하셨다. 네가 가진 힘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반드시 쓰일 곳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참아내자. 범이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이 조각상을 부적 삼아 제 마음을 갈고 닦겠습니다. 범이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강선비네를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재수 없는 집안을 그대로 두면 올해 농사를 다 망칠 것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했고 강선빈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일까지 사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선빈의 대문에 죽은 까마귀가 매달려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절할 듯 놀랐고 강선빈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주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범인은 주먹을 쥐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주머니 속의 호랑이 조각상을 움켜쥐며 간신히 발길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정씨 부인은 밤늦게 몰래 물을 길어와야 했고 강선비는 서당 훈장 자리마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최참봉 아들의 지위 아랫대를 지어다니며 범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랑이 새끼 범이놈, 꼬리 감추고 어디 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사람 잡아먹는 괴물놈. 그 노래는 범이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범이는 귀를 막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것만 같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범이는 늦은 밤 아무도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선 범이는 달을 향해 길게 포효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솔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범이의 주먹에서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마을이 왜 이토록 자신을 거부하는지, 왜 자신은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이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늑대나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산짐승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짐승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옷자락을 찢어 짐승의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짐승은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범이의 손길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꼈는지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범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하고 다친 것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임을. 산에서 내려오는 범이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최참봉의 핍박은 여전했지만 범이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기다림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루에 켜진 작은 등불 아래서 어머니가 바느질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이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눈길로 바꾸어 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을 감싸는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탐욕과 사람들의 오해가 만들어낸 먹구름은 이제 곧 비바람이 되어 강선비의 작은 집을 덮칠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범이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시련은 범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용광로가 될 것임을. 산천초목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시작부터 불길한 징조를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장마가 시작되어 대지를 적시고 계곡물을 불려야 했건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날들을 계속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마치 하늘에 걸린 거대한 화로처럼 이글거리며 산천초목을 바싹바싹 태워 들어갔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개울물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바닥을 드러냈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썩어갔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어린 모들이 누렇게 타들어갔고 밭작물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라 비틀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과 짜증이 짙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졌고 인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 사소한 일에도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가장 큰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공동우물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마을의 생명줄이었으나 이번 가뭄에는 그 깊은 우물물조차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면 맑은 물 대신 흙탕물이 섞인 뿌연 물이 겨우 올라왔고 그마저도 양이 적어 아낙네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물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네. 네가 새치기를 했네.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험한 꼴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이웃 간의 의가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사람들의 이성마저 마비시켰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희생양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최참봉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정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들, 이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것은 하늘이 노에서 내리는 벌이네. 물은 음기여, 불은 양기인데 우리 마을에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 물을 다 말려버리고 있는 게야.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참봉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강선빈의 집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 아들, 범이 녹말일세. 그놈 태몽이 백호라지.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고 불같은 성정을 지녔어. 그놈의 기운이 너무 세서 마을의 수맥을 끊어놓고 있는 게야.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범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았어. 저 놈 눈빛을 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꼭 불덩이 같잖아. 근거 없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었고, 이제 범인은 가뭄의 원흉이자 마을을 망치는 재앙의 씨앗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강선빈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문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붓고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누군가 담장 너머로 돌을 던져 장독을 깨뜨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강선비의 집은 마치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우물가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밤늦게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몰래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고, 그마저도 누군가 우물 뚜껑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바람에 먼 산 계곡까지 물을 기르러 다녀야 했습니다. 강선비는 패쑥해진 얼굴로 마당을 서성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토록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범인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 같아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범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에 호랑이 조각상을 꽉 쥐자 손끝에서부터 전해오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범인은 마당으로 나와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조차 흐릿한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범이의 예민한 청각에 미세한 물소리가 잡혔습니다. 마을 우물은 말랐고 개울도 끊겼는데 어디선가 아주 깊은 땅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오직 호랑이의 감각을 가진 범이에게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범인은 홀린 듯이 대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뒷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범이의 눈에는 대나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으며 범인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물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범인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바위 틈새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습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닥에 귀를 대고 집중했습니다. 쿵, 쿵, 쿵. 땅속 깊은 곳에서 힘차게 맥박치는 수맥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물이 있어. 범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길은 거대한 바위들에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땅속으로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이 바위들을 치우고 물길을 터주면 마을까지 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바위 하나를 잡고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바위가 범이의 괴력에 조금씩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물길을 터버리면 한밤중에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또다시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힘으로 이 많은 바위를 다 옮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범인은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두고 나뭇가지로 표시를 해둔 뒤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상황은 범이의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성난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최참봉이 주동이 되어 강선비 가족을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선동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가 다 말라 죽기 전에 저 재수 없는 놈들을 내쫓아야 해. 맞아. 호랑이 귀신을 몰아내고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올 거야. 흥분한 사람들의 외침은 점점 거칠어졌고 살기마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군중 심리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강선빈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강선빈 나오시오. 당장 나와서 해명하시오. 대문을 걷어차고 돌을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선빈은 의관을 정지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정씨 부인이 떨며 따랐고 범인은 부모님의 뒤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가뭄은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어찌 죄 없는 제 자식을 탓하며 이웃 간의 정을 끊으려 하십니까? 강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의 뜻, 그 하늘을 노하게 한 게 바로 당신네 아들이란 말이요. 저놈이 태어날 때부터 마을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했어. 자네 양심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떠나주게.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네. 최참봉의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떠나라. 안 그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위협하자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선비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범이가 부모님 앞을 막아서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범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이 묵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범인은 군중을 향해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부모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협하는 것은 참지 않겠습니다. 범이의 기세에 눌려 앞줄에 섰던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 순둥이 갔던 범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맹수의 기운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최참봉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놈 눈빛 좀 보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저게 사람 새끼냐, 짐승이지. 겁먹지 말고 어서 끌어내. 최참봉의 독촉에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범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범이는 날아오는 몽둥이를 피하지 않고 맨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몽둥이가 범이의 소나귀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괴력에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범이는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 너머에서 누런 흙먼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회오리치며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눈을 뜨기 힘들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마당에 흙이 날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울고 땅이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범인은 본능적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바위 절벽 쪽에서
심상치 않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최의 참봉은 바람 때문에 갓이 날아가자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저놈이 바람 귀신을 불렀어.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범인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범인을 죽여야만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광기가 군중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횃불이 강선빈의 담장 너머 집더미에 떨어졌고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범인은 재빨리 달려가 집더미를 발로 차서 불을 껐지만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성난 군중들이 포위하고 있었고 집 안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선비는 망연자실하여 마루에 앉아 있었고 정씨 부인은 범이의 옷자락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굳게 닫힌 대문을 등지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호랑이 조각상은 뜨겁게 달아올라 손바닥을 태울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범인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저 산의 물길을 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잠시만 버텨주십시오. 강선비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과 마을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뜻대로 하거라. 우리는 여기 꼼짝 않고 있을 테니. 범인은 뒷마당에 담장을 넘기로 했습니다. 담장 너머는 바로 대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순식간에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담장 밖에도 몇몇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지만 범인은 바람처럼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범인은 이미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호랑이처럼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흙먼지 바람이 범이의 뒤를 따르며 그의 흔적을 지워주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한 범인은 어젯밤 봐두었던 바위 절벽 앞에 섰습니다. 날은 저물어 어둑어둑해졌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는 횃불들이 일렁이며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위험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우통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의 형상처럼 움직였습니다. 범인은 심호흡을 하며 단전에 기를 모았습니다. 평생을 숨겨왔던 힘, 억눌러왔던 야성을 이제 폭발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범인은 거대한 바위 틈에 양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바위면에 손이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으아! 범이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군산준의 호령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놀라 숨죽이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범이의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르고 바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혀 있던 수맥이 트이기 직전. 대지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강선빈의 대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참봉이 앞장서서 강선비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산 위에서 쿠구구구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동작을 멈추고 일제히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리고 산이 무너지는 듯한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불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산 위에서 들려온 쿠구구구 하는 굉음은 마치 잠자던 거대한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듯 했습니다. 강선비의 멱살을 잡고 있던 최참봉의 손에 힘이 빠지며 스르르 풀려났고 살기가 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곧이어 산에서부터 무언가 거세게 쓸려 내려오는 소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사태다. 산이 무너진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려 했습니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참봉 역시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마당 구석의 장독대 뒤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파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마을 어귀를 흐르던 마른 개울, 바닥에서 쏴 하는 시원하고 경쾌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흙더미가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바위와 자갈을 때리며 힘차게 달리는 맑은 물의 합창이었습니다. 도망치던 한 농부가 개울가 둑에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다. 물이 내려온다. 산에서 물이 터졌다. 그 외침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개울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조차 흐릿한 어둠 속이었지만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물줄기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수였습니다. 오랫동안 바짝 말라 쩍쩍 갈라졌던 개울 바닥을 적시며 흐르는 물은 마을의 메마른 대지를 단숨에 해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낫을 내던지고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물을 손으로 떠서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이는 물속에 주저앉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흙먼지가 씻겨 내려가고 가슴 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광기도 시원한 물살에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때 마을 뒤편 산길에서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사내. 바로 범이었습니다. 범이의 등 뒤로는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범이는 마을 어귀에 모여 환호하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독대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최참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산 중턱에 막혀 있던 물길을 뚫고 왔습니다. 이제 가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범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긍지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손이 다 엉망이 되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강선비는 말없이 아들의 넓은 어깨를 두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손은 돌처럼 단단했지만 그 상처들은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인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선빈의 집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횃불을 들고 위협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범이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채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은 범이의 찢어진 옷과 피 묻은 손, 그리고 산에서 터져나온 물길의 의미를 비로소 연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 물을 범이가 터뜨린 건가? 저 큰 바위산에 있는 물길을 혼자서.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을 보는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영웅을 바라보는 경외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최참봉이 슬그머니 기어나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속고 있는 거야. 저놈이 산을 건드려서 산신령이 노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 물이 홍수가 되어 마을을 덮치면 다 죽는 거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선비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최참봉을 노려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최참봉, 그 입 다물지 못하겠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막힌 혀를 뚫어 마을을 살렸거늘 아직도 혀를 놀려 이웃을 이간질하려 드는가. 강선비의 일갈에 최참봉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범이는 태어날 때 백호가 품에 안기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습니다. 백호는 산을 지키고 사람을 돕는 영물입니다. 이 아이의 힘이 너무 강하여 행여 남들에게 해가 될까 봐 18년을 숨죽여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바위를 부수고 물길을 낸 것은 괴물의 힘이 아니라 마을과 이웃을 지키려는 간절한 효심과 애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선비의 말에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지나가던 노스님이 했던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 사람들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범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남몰래 들어주던 일, 아이들의 놀림을 묵묵히 참아내던 모습, 그리고 오늘 부모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던 모습까지. 그것은 흉폭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속 깊고 듬직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비님, 그리고 범아, 우리들이 못나서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네. 늙은이의 눈이 어두워 보석을 돌멩이로 알았으니 부디 이 늙은이의 사죄를 받아주게. 촌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네. 범아, 내가 몹쓸 말을 했어.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들 가뭄 때문에 힘드셔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물이 나왔으니 이제 농사 걱정은 마십시오. 범이의 순박한 미소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모진 핍박을 받고도 원망 한마디 없이 웃어넘기는 범이의 그릇은 그가 가진 괴력보다 훨씬 더 크고 넓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참봉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자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에잉, 물이 나왔으니 된 거지, 뭐. 하고 중얼거리며 슬그머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잡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신뢰를 잃었고 그 자체가 가장 큰 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이 사라진 자리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남은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강선비는 아낙네들에게 부탁하여 급히 주먹밥을 만들고 술을 내오게 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비록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만 다 같이 목을 축이고 회포를 풉시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범이가 뚫어준 맑은 물로 빚은 술이라며 서로 권하고 마셨습니다. 캬, 물맛이 좋으니 술맛도 꿀맛이로구나. 범아, 이리 와서 한 잔 받아라. 내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다. 사람들은 범이를 상석에 앉히고 영웅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범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는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은 어느새 완전히 걷히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강선빈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 배경음악이 되어 흥을 돋우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범이의 팔뚝에 매달려 형아, 나도 힘세지는 법 알려줘 하며 재롱을 피웠고 범이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끊임없이 전을 부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리고 아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강선비 가족은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고 담장은 무너졌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강선비는 범이의 손을 잡고 붕대를 감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아, 오늘 너는 힘을 쓰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힘이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범이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참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분노를 터뜨렸다면 오늘 같은 평화는 오지 않았겠지요. 정씨 부인은 범이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습니다. 어서 마시고 푹 자거라. 내일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담장을 고쳐주기로 했단다.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어. 범이는 꿀물을 마시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개울물이 마치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뚫은 물길이 마을을 적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뒷산의 호랑이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범이의 귓가에 잘했다. 잘했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범이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호랑이 조각상이 은은한 광채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웃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범인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백호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인자하게 웃으며 범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긴장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범인은 이제 마을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을의 작은 영웅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큰 기둥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난 뒤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범이가 바위를 뚫어 만들어낸 물길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마을의 논과 밭을 적셨고 사람들의 메마른 인심마저 촉촉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장과 자재를 챙겨 들고 강선빈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난밤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부서진 대문과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느새 튼튼한 새 대문이 달리고 담장은 예전보다 더 높고 반듯하게 쌓여갔습니다. 범인은 마당 한가운데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들의 눈을 의식해 힘을 숨겼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이가 아름드리 통나무를 가볍게 들어 옮기자 옆에서 끙끙대던 장정들이와 역시 우리 범이 장군이야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범이는 쑥스러운 듯 웃어 넘겼지만 그 칭찬이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범이에게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범이를 호랑이 총각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그 별명에는 두려움이 아닌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자 강선비와 정씨 부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새참을 준비하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강선비님 댁 아드님이 그렇게 효자라면서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심성도 비단결 같아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아낙네들의 칭찬에 정씨 부인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습니다. 강선비 역시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두고 찾아오는 이웃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식만 높은 깐깐한 선비로 통했다면 이제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덕망 높은 어른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강선비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한편 마을에 분란을 일으켰던 최참봉은
그날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밤사이에 짐을 싸서 먼 친척이 사는 다른 고을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혹은 깊은 산속 암자에 들어가 참회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참봉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선한 기운이 마을을 채우자 나쁜 기억은 굳이 들추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후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벼이삭들은 범이가 터트려준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산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틈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소가 없는 집에 밭을 갈아주고 노인들만 사는 집에 죗감을 한가득 해다 날라주었습니다. 범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범이 형아를 외치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범이는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숲을 달리기도 하고 호랑이 흉내를 내며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범이의 눈빛은 맹수가 아니라 덩치 큰 순한 양처럼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선비는 범이를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고 강선비 앞에는 낡은 병법서와 역사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범이에게 자리를 권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범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힘을 숨길 필요가 없다. 허나 힘이란 쓰지 않을 때보다 쓸 때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무작정 힘만 세다고 해서 장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와 덕을 갖추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강선비는 그동안 범이에게 가르쳤던 유교 경전 외에도 이제는 병법과 무예의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일하며 땀을 흘리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산에서 바위를 들어 올리던 요령은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전술로 이해되었고 물길을 찾아내던 감각은 전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범이는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 단순한 괴력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이 주고 간 호랑이 조각상은 이제 범이의 책상 머리맡에 놓여 그가 나태해지거나 자만하려 할 때마다 그를 일깨워주는 죽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가뭄을 이겨내고 얻은 수확이라 그 기쁨은 2배, 3배로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실하고 좋은 잎쌀과 핵과일들을 강선비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다 범이 덕분입니다. 범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마당에는 쌀가마니와 과일 바구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것들을 다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배만 부르지만 나누어 먹으면 마음까지 부르다는 것이 강선비 집안의 가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늦은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뜬 날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루에 앉아 술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가족의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범이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범아, 내년 봄에는 한양에서 무과 시험이 있다는구나. 내 실력과 기계라면 충분히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좁은 산골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정씨 부인은 아들을 떠나보낼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짐짓 밝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범이는 나라의 큰 제목이 될 아이야. 엄마는 네가 훌륭한 장군이 되어 백성들을 지켜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범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과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꿈속에서 보았던 백호의 기상이었고 운명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범이는 잔을 비우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반드시 무과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의 튼튼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범이의 맹세에 강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범의 기상을 타고났다.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고 오직 높은 곳을 향해 포효하는 법이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당당한 진정한 대장부가 되거라. 그날 밤의 술잔은 쓰고도 달았습니다. 이별의 아쉬움이 쓴맛이라면 찬란한 미래에 대한 기대는 단맛이었습니다. 가족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눈에 그리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며칠 뒤 범이는 짐을 꾸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밤을 새워 지은 튼튼한 무명옷과 솜을 두둑이 넣은 버선,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던 붓한 자루가 짐 보따리에 담겼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범아, 부디 몸 조심해라. 장군이 되어 금이 환영하거라. 사람들은 범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범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범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범이가 고개를 넘어갈 때 뒤를 돌아보자 마을은 아침 안개 속에 평화롭게 잠겨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아침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소의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마을, 자신이 사랑받았던 고향. 범이는 그 풍경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다시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힘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호랑이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포효할 준비를 마친 진짜 산군이었습니다. 범이가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범이가 뚫어놓은 물길을 보며 그를 그리워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범이 장군이 있었다면 뚝딱 해결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선비의 아들 범이가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오랑캐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고 나라의 으뜸가는 장군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에게 호국공신, 우곡공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큰 상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강선빈의 집에서는 다시 한번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강선빈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정씨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축하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전설 속의 백호가 돌아와 마을을 지켜주듯 범인은 먼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고향 마을과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 그곳에는 여전히 강선비 부부가 살고 있고 마당에는 범이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멀리 있는 아들의 무사 안녕을 빕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스치면 마치 범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부부는 미소를 짓습니다. 잘하고 있을게야. 우리 범이는 천하 제일의 호랑이니까. 자, 이제 등불을 끄고 편안히 누우십시오. 오늘 밤 꿈속에서는 듬직한 백호 한 마리가 당신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호랑이는 어떤 나쁜 기운도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범이가 뚫어놓은 맑은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리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추억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문 밖으로 내보내고 오직 평온과 안식만이 당신의 이불 속에 함께하기를. 호랑이의 기상을 품었으나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아이. 범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당신의 꿈자리가 비단결처럼 곱고 새벽 안개처럼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